거리로 뛰쳐나온 우리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여당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 전에 결정을 한 건데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지구당에서 핵심 당직자들이야 나왔지만 4, 5일 전에 이미 말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자 신고는 예고는 그 전부터 했었다. 이렇게 좀 아주 절박한 절규의 소리를 정부 여당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가 불안하고 어려운데 야당이 그렇게 나와서 나라를 더 흔드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말씀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요. 오히려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더 국회에서 중심을 잡고 협의하고 법안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시키고 다 어려우면 이런 추경들도 논의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러고. 이선 재판관 같은 경우를 지금 임명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이런 임명을 한 거죠. 31명의 인사청문을 했는데요. 그중에 22명이 부적격 내지는 인사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줬습니다. 이쯤 되면 의원내각제 하자는 한국당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걸러내는 것은 국민의 저희한테 부여한 임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적격하고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헌법재판관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냐, 특히나 40대 여성의 지방대학 출신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우리 뜻을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장애투쟁을 해서까지 막았어야 됐냐. 자꾸 감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감성적으로 접근할 그러면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선 후보자밖에 없습니까? 또 막상 나가서는 이미선 후보자 이야기보다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김정은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제 황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이 이야기하고 한국당이 듣지 않게 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치 막말의 끝장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마저도 유신시대 공안검사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공안검사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셨어요. 2분 했다 그래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석자들 놓고 식사도 했고 거기 안에서 사전회의도 했고 참모들하고 회의도 했고 회의를 제가 알기로만 4차례 정도 했는데 2분 안에 그걸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김정은 대변인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야당 대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품격에 대한 예의죠. 품격. 이게 보수의 품격이라면 보수의 품격마저도 버렸다. 우리 우판 말이죠. 부끄러움을 알아요. 좌파는 부끄러움도 몰라요.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우리 보고 거리 나갔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말이죠. 2011년도에 한미 FTA를 가지고 거리에 나왔어요. 그거를 그렇게 민주당이 장애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책임 있는 야당이? 장애투쟁은 뭡니까? 들끓는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해 요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선전선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집회가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길거리에 쏟아나온 거고요. 오히려 당은 그중에 아주 구석에 앉아있는 자리의 역할. 근데 지금 국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을 들끓지 않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이걸 했을까? 어떤 의미로 보면 당원들 중심으로 이번 집회를 하면서 나름의 선전선동의 역할을 해온 거다.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요구사항입니다. 합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여당이 그걸 절대로 안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요구사항을 맞추는 거는 스무고개랑 비슷한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잖아요. 실제로 최초의 4월 22일 날 패스트트랙 때문에 첫 광화문 집회 나가시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실정 때문에. 그 뒤로 22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20대 국회는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4일 날 또다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됩니다. 5월 7일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5월 국회 정상화 조건, 패스트트랙 철회, 민주당 사과. 그리고 일부에서는 고소 취하해라. 이제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그러면 그게 조건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한 달 동안 장애투쟁하고 아무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장애투쟁에서 들어와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제시합니다. 또 그 이야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또 입장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논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시 경제청문회 후에 추경심사하자 이렇게 온 겁니다. 계속 바뀝니다. 이제 추경 얘기하니까 그러면 추경을 왜 하느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이거나 대량 실업이거나 이러한 특수할 경우에만 하도록 국가재정법 8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좋은데 왜 하나요?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50일을 이미 시간을 보낸 것, 추경을 안 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저는 정말 전 성공했다고 봅니다.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만 경제가 나쁘다라고 장애투쟁을 한 달간 하고 다닐 그 노력이면 조금 더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이 문제를 먼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여당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야당을 압박한 겁니다. 민생. 민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도탄에 빠졌으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 하자. 국회 열고 청문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추경은 추경으로서 토론하고 그래서 예결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 안에서 따지고 토론하라고 이미 시스템과 구조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시스템의 심지어 위원장도 본인의 당인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경제청문회 자체가 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안 받으면서 오로지 이 추경만 하자는 건가요? 과거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매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매번 추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경제청문회 했습니까? 좀 한 번은 좀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죠. 매번 우리한테 이럴 때 당신들이 야당일 때 이랬잖아.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했다고 그러는데 매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은 안 했죠. 매년은 안 했고 네. 사실 그 5년에 3년 정도 하셨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대한 규모도 이야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조씩 했어요. 지금 6조 7천억 한 겁니다. 3년을 했어도 우리가 24조가 안 됩니다. 6조 7천억이면 그러니까 이런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 경제청문회 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일상적. 안 됩니다. 스페셜한 타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강 그래야 의원님 답변. 그 원인과 처방이 나오죠. 자, 우리 하나만 이번이 스페셜하다는 것도 전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훨씬 더 큰 규모 24조씩 네, 예. 지금 이번에 6조 7천억 하는데 예, 이것을 경제청문회식이나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같은 정말로 우리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이런 파멸을 초래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성장, 탈원전 같은 예. 전반적인 문제를 정책 수정하라고 끊임없이 2년 동안 요구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경제청문회를 이야기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었으면 좀 더 다르죠. 처음엔 뭡니까? 오히려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본인들의 고소 취하 이런 이야기 하시다가 이거 계속 바뀌니까 본질이 경제청문회가 아니구나. 그냥 이거를 딜레이 시키겠다라는 거구나. 오죽하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바미당이 마음을 돌렸겠어요? 오죽하면. 자, 한국당 빼고 다 그렇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쯤 합리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예. 민주당에서 민생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잘못 처리해놓고 안 되니까 이걸 국민 시선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민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비비가 3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 쓰면 됩니다. 또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20개 하듯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국회 열고 예. 문제점 있으면 토론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 얼마든지 국회에 장에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토론할 테니 경제청문회 받으십시오. 강성토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야당 의원으로서 알게 된 거를 언론에 이야기하는 거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천영우 전 그 외교안보 수석 한국당이 강우원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면 출당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 당의 출신의 외교안보 수석이 아니라 MB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자한당의 윤상현 의원도 당파적인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상급 비밀은 외교부 내부의 문제지 그거를 정상적으로 전화로 알아가지고 외부로 알리는 거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만 몇 가지 좀 정리해 봅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측면이라고 보면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의 통화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비공개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양국 간의 정상의 통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또 외교 공방이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기밀 자체는 외교부 내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강효상 의원이 이야기한 게 큰 기밀도 아니고 저는 이게 별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3급 기밀은 기밀이다. 저는 이 부분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강효상 의원이 대외적으로 했는 거는 상급 비밀 자체가 아니라 상급 비밀을 외교부 직원이
전해 들은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뭐 기강회의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사실 범죄 행위를 외교부 직원이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예. 본인이 해서 강효상 의원을 드렸는지 예. 강효상 의원이 그거를 지시해서 또는 요청해서 본인이 그런 범죄 행위를 했는지는 저희가 따져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비밀 자체를 예. 공포를 한 게 아니라 예. 전해 들은 이야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예. 청와대 한미 정상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러면은 위법입니까? 아니잖아요. 합의가 그러니까 양국 간에 합의가 된 건 가능한 거죠. 하면 그래 되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외교부 직원한테 물어가지고 예. 직원에게 이야기했는 거기 때문에 비밀을 관리를 제대로 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외교부 직원 내부에 외교부 내부에 있다. 본인이 외교부 직원이 그거를 누설한 것도 문제지만 그게 보안의 자료를 들었다면 그것에 준해서 들은 사람도 움직여줘야지 나는 들었으니까 그냥 이야기해도 상관없다 이런 관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그 뉴스 브리핑이 나온 걸 거의 그대로 이야기한 정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는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런 논리들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2005년에 안기부 엑스파일 노회찬 전 의원 예. 똑같은 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였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나중에 의원직 상실형의 범죄로 판단한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알 권리를 충족했을 때 공개적인 발언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까지 다 가신 거예요. 이 자료를 관리를 하는 건 외교부 자체 내부의 문제고 저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다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12명이 돌려봤답니다. 예, 돌려봤다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강경화 장관이 이거를 못했다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심각하게 한미 동맹을 금가게 하는 현실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님들이 한미 정상과의 대화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미 관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 우리 보수 정당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좀 누가 금가게 하는 거 아니죠?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청래 의원이 그 녹취록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았다. 전화로 받았는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녹취를 다운받았다 본인이 이야기했다 하면 이거를 지금 정청래 의원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전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래서 이건 논외로 좀 빼고요. 이게 물타기를 할 국면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야 되고요. 정청래 의원도 해당에 관계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 조사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되고 이런 식의 논리로 극복이 안 되고요. 사소한 법적인 잣대를 자꾸 갖다 대는 것보다도 그럼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게 관리를 했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만큼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야당 탄압이다.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이쪽도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도 물타기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잘못이 있으면 내 잘못대로 처리하자라는 거니까 그럼 그거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우리가 향후에 국정감사를 해서 외교부가 왜 정청래한테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 따로 물어보면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효상 의원 건 자체의 문제의 본질.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효상 의원도 잘못했으면 출당하겠다. 이 말을 왜 못하냐 이런 건 여기에서 불법이 있었냐 없냐 그런 뭐 법으로 따져보면 될 문제고 지금 이 문제를 나온 배경이 대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의원이 공개를 했다는 점이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밀을 보안을 책임져야 될 책임은 외교부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를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정청래 의원은 뭐 별 거라고 자꾸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다운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데도 조사도 하지 않을 만큼 그 야당이 제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외교부가 관리를 안 하다가 관리를 치는 거는 야당에 대한 공격이고 정치적인 공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부분에 기밀은 없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잘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꾸 말씀하시면서 외교부 직원의 잘못으로 강효상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됐어. 내가 들은 거니까 말해도 된다? 이런 거랑 같은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비밀인지 아닌지 자체를 강효상 의원이 제대로 알지 못했을 상황. 정청래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조사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약한 전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야당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야당에만 너무 가혹하다. 왜 똑같은 짓들을 그때 당시 그렇게 상급 비밀이 중요하다면 그때는 왜 조사를 안 했냐 이야기죠. 정부 내부에서 뭐 상급 비밀 정도 되는 거를
전에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법적인 문제가 된다 하면 지금 아마 야당 의원들 중에 구치소 안에 안 들어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 충분히 있을 아니죠, 거예요. 의원님. 강훈식은? 그렇게 다 들었지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기밀에 대한 자세이고 국익에 대한 자세라고 좀 봅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정상 간의 대화가 기밀인지 몰랐을 거라고 좀 믿어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거를 그대로 와서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걸 정치 공방으로 써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대통령이랑 나눈 대화가 사소한 이야기까지 말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야당 의원 손에 공개가 될 정도면 그거는 밖에다 대고 이야기하지 뭐하러 앞으로 전화통화나 뭐나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전하라,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어려움이 전 뭔지 모르는 분이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모르는 분이다. 다가가려다가 이게 소위 갑분싸가 됐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대표의 그런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 강의한 걸 잘 보고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도 내가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다.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분은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대응하는 것을 보면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내가 본질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을 잘 모르고 있어라고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뭘 가리키려고 들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식의 관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상처가 되는 말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청와대도 보면은 연평해정 때에 유가족들을 모아가지고 김정은이 들어가 있는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든지 또 보훈병원 가셨었을 때에 아픈 분들한테 정정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신다든지. 사실 이거는 말실수이기 이전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아마 아들의 학점 정도를 아들의 전체적인 학점을 다 알 수는 그러니까, 없었을 그러니까 거라. 뭐 몰랐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좀 재밌게 하려고 좀 예, 오바했거나, 오바했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내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근데 뭐 이런데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뭐 말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문제를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봐라 말이야. 다시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 예. 야당의 지도자들 다 예.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위로해야 되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여러 번 있는 사태의 하나입니다.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최고의 복지 아닌가.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이 어렵다. 카페 차려주면 지방에도 좋은 인력 온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이 실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조금 더 공감 능력을 확대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좀 나가서는 잘못하면 나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사과. 언론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사실 언론들에서 그렇게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그 여성 대회를 하면서 서로들 격려하고 재미나게 하자. 그래서 네. 이것들이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좀 왜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언론 환경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아마 최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품격 이야기 하셨는데 여들의 엉덩이 춤 논란 자체가 어떻게 품격과 부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수하면서 오히려 더 손해보시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더 이야기 되잖아요. 한 번 더? 저는 왜 한 번도 사과를 안 하고 이런 거를 언론의 탓으로 치환해갖고 재수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제가 뭐 남의 당의 이야기에 뭐 감나라 판나라 배나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 일단 여성들에게 이 자체로 오히려 불쾌감을 주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고 특정 언론사 본인들이랑 친하지 않은 언론사만 재수했습니다. 실제 보도된 곳은 한 8곳 정도 되거든요. 관련해서. 그래? 보수 매체들은 다 빼고 진보 매체만 재수한 것도 전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 아무래도 많이 왜곡됐거나 최초에 보도하고 최초 그런 보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언론을 어느 당이든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편파적으로 보도했거나 또 사실과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적 측면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재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예. 속바지를
입었는데 속옷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장기자랑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전반적인 것을 격려했는데 마치 그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처럼 말했다. 이게 제소 이후의 두 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데가 아까 말한 보수 언론들도 다 있어. 심지어 보수 언론은 사설에서 다룹니다. 사설에서 볼썽사납고 나 뜨거운 춤을 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며 비판한 보수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이 부분만 딱 부각시켜서 이야기한 것도 한 매체만 의도적이었다. 자, 이렇게 제소한 곳에 가보면 언론 중재이든 예, 하여튼 뭐 그 판단 결론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판단할 겁니다.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짧게. 70위, 전 세계 70위였는데요. 예. 현재 41위로 올랐다는 말씀도 드리고. 예, 언론 노조들이 사실 뭐 상당 부분 단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당 공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국가의 책임을 지고 또 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될 때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조국 수석이 외교 수석도 아니잖아요. 자기 직책의 비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이 문제를 민족 감정에 불을 질러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일 감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이 무슨 국가적 득이 되겠어요? 조국 수석이 뭐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고 법학자로서의 본인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법의 문제를 총괄해서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문제의 시작은 배상보상의 문제, 범위에 대한 문제의 차이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자기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을 잘못해 놓으면 외교 당국자나 대통령께서 움직이시기가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는 일본에서 강제징용이 문제다 이랬다가 문재인 정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참모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국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이 문재인 정권 또는 심지어 뭐 더 나간 이야기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참모가 말하지 않는다? 예. 그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우더라도 외교장관이 나서고 외교수석이 나서든가 이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잘 대응을 해야 하지. 아베 측근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우리나라 일본 대사를 불러서 그렇게 외교적 예. 결례를 과도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아베 측근입니다. 왜 아베 측근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측근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세코경제상도 트위터로 대통령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이것도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왜 일본의 결례는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관방장관, 이분은 일본의 대변인역입니다. 예. 스가 요시히데 그분도 세코경제상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반박했단 말이죠. 나머지 측근 참모들이 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야기하면 외무장관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예.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기조는 아닙니다. 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예. 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누가 이 강경화 장관 보고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나서야 합니다. 자, 왜 일본이 아주 계산되게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상이 대사를 초치하고요. 예. 또 경제장관이 또 이제 경제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이 나섰어요. 우리나라 여기에 맞게 격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다행입니다. 일단은 강경화 외무장관이 나서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외무장관이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발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전면전하냐 이렇게 떠들 거기 때문에 외무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냉정한 자세를 갖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소위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일본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자제하고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하는 것은 완전히 감정이죠.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쓰여서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교활한 정치적 술수가 이 속에 또 숨어 있어요. 중국에 문 대통령께서 가셨었을 때 우리 기자들이 얻어맞아가지고 이 얼굴에 뼈가 골절됐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조국 수석이 얘기를 안 했나요? 국격이 그렇게 망신당했는데 김정은이가 촉진자니 중재자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빠져라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왜 조국은 가만히 있었나요?
다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익을 위해 싸운다고 한다면 이런 게 국내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근데 싸우는데 조국 수석 얘기다라고 하면 죽창 들고 싸우자는 겁니까? 이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뒤집어 말하면 유독 왜 중국과 사드 문제 있을 때 또 북한과의 대응에 있어서는 강경기조 강하게 대응해라. 우리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왜 일본에는 유독이 저자세 외교해라. 직접 가서 찾아보고 이야기해라. 자, 현재 야당이 저자세로 하라고 그랬나요? 냉정하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또 예. 대통령께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 나라 대통령과 일본 수상 관계가 되는 이 휴먼 레벨이 있어요. 지금 신뢰관계 손상해서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는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뿐만이 예, 아니라 예. 국제 정치 문제가 함께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일본에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예. 그러한 로드맵대로 가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하자. 차분하게 하자. 그건 예. 동의합니다만 예. 마치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고 우린 치밀하지 않은 것처럼 전제하고 대화하는 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 문제를 예.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갈 수 있나요? 마치 우리가 일본한테 저자세로 하라. 반일 감정을 가지고 예. 이렇게 나서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곧 뭐 친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국익적 측면에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창 들고 싸우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죽창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한 이야기는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방금 성호님 하시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희는 뭡니까? 외교 단판을 예. 지었던 냉정한 외교의 아주 결정판 같은 우리 이순신은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몰아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이순신 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국 수석. 왜 그러냐? 이순신 장군은요. 예, 임금이 나가 싸우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냉정하셨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그를 본인이 스스로 가셔가지고 정탐을 하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 길 확신이 섰었을 때 시간을 맞춰서 물때를 맞춰서 공격을 하고 다 23전 23승을 했어요. 예. 아니 이렇게 냉정하게 대처를 했는데 왜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입니까? 지금 죽창 들고 싸우는 게 나가서 이 죽창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기술로 싸워야 합니다. 제 지역구에 현충사가 있어요. 이순신 정신 저도 참 잘 아는 편인데요. 예. 그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조국 수석에 대한 발언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발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다음에 세코 경제상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권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친일파 후손들은 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예. 왜 자꾸 자기 스스로들이 그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가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밝히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친일 의원인지는 밝히시면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의 후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 변호사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쪽에 어느 의원이 그랬으면 지금 그분은 친일파로 매장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실 거예요. 친일 반일로 가르지 마라. 우린 친일 정당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하시다가 안 되니까 민주당이 더 많더라. 또 대통령도 친일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범국민 친일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우리 친일이지 않냐. 이렇게 물타기하고 가는 거 정도 아니면 어. 구체적으로 밝히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께서. 예. 우리가 그걸 굳이 답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들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뭐 대통령도 친일이다 그러면서 그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한 환수 소송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잘못됐다 이렇게 수정을 하셨어요. 수정을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나 예. 대표가? 이게 아니고 상속세 이 상속세 취소 소송을 대통령께서 맡으셨다는 거지요. 뭐 어쨌든 그 나경원 대표가 가짜 뉴스를 이야기했다라고 인정을 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재산환수 소송이 아니라 유족의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김지태 부정축제자로 군사독재 때 몰려가지고요. 그래서 당시에 부일장학회를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김지태 씨가 친일파라는 점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예. 이것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1,006명의 반민족 친일행위자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죠. 두 번째는
김지태 씨가 동양척식 회사에서 친일 행위로 돈을 벌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송을 대리했다라는 팩트 체크도 해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맞아야 이 문제가 팩트로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친일을 했다라는 식의 논리는 아주 과도한 논리다. 강원식 의원께서 가짜 뉴스로 몰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산 환수 소송이 아니고 상속세 취소 소송이라고 이걸 정정한 거지요.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나경원 대표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분명한 건 그겁니다. 친일이냐 반일이냐에 대한 이 프레임을 씌우고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게 누군가요? 조국 수석입니다. 동양척식 회사에 5년을 근무를 했고 2만 평을 받아 나온 이 후손이 그 상속세 취소 소송을 한 거는 그러면 친일 아닙니까? 조국 수석의 기준으로 보면 나경원 대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김지태 씨가 소유한 부산 일보 그리고 한국문화방송 주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부일 장학회를 5.16 장학회로 바꿨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짜뉴스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친일 프레임을 씌운 거는 청와대였고 집권 여당 아니었나요? 조국 수석 나와가지고 파트너라고 하는 야당한테 그렇게 몰아갔던 거 아닌가요? 집권 세력이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선도해서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일방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한 것도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하신 거고 그리고 그거를 강제징용 판결을 질질 끌어서 사법농단까지 하신 거고 친일 미화 역사교과서 하자고 그거를 국정교과서로 하자고 하신 거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하신 거라는 거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지난 18일 날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는 제발 빼자 라고 한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만 누가 민주당의 친일 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밝히시라고 했으면 정말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느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렇지 언론 치면 친일에 더 앞장섰던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고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무엇이 명확해지는지는 본인이 알아야 될 거다. 친일이다 아니다라는 걸 갖고 이렇게 싸움을 걸 이유가 없다고 전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지금 우리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규탄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될 문제지. 아니 민주당이 더 많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범국민 친일 물타기를 할 일이 아니다. 저는